박선우가 호박색처럼 선명한 디톡스 주스가 담긴 잔을 들고 내 서재로 들어왔을 때 나는 복잡한 건축 구조도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유진아, 잠깐 쉬었다 해. 그는 유리잔을 내 손변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잔 표면에는 미세한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오늘은 자몽이랑 오렌지를 좀 넣었어. 비타민C 보충해야지. 피부에 좋잖아. 나는 도면에서 고개를 들어 그를 보며 미소 지었지만 시선은 그 액체에 잠시 머물렀다. 색이 너무 선명해서 비현실적인 유화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가까이 다가가 냄새를 맡아보니 진한 과일 향 아래로 금속이나 화학약품 같은 아주 옅고 날카로운 기운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왜 그래? 그가 나의 순간적인 망설임을 예민하게 포착했다. 아니야, 아무것도.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시선을 거두었다. 요즘 컴퓨터를 너무 오래 봐서 코가 좀 예민해졌나 봐. 이것은 그가 직접 갈아 만든 특제 비타민C 주스를 내게 먹인 지 7일째 되는 날이었다. 국내 최고 건축 설계 사무소의 파트너인 나에게 불규칙한 생활은 일상이었다.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로 최고의 펀드 매니저 자리까지 오른 남편. 박선우는 이 사랑의 주스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의식으로 만들었다. 그는 이것이 나를 향한 가장 직접적인 관심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선천적으로 위산과다였다. 그 시큼하고 떫은 맛은 나에게 고문이나 다름없었다. 첫날 한 모금 마셨을 때 그 날카로운 신맛에 잇몸과 위가 동시에 조여왔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그의 간절한 시선 아래 억지로 몇 모금 마신 뒤 그가 보지 않을 때 대부분을 버렸다. 오늘 나는 그 화려한 색의 액체를 보며 또다시 위가 살짝 경련하는 것을 느꼈다. 정말이지 다시는 손대고 싶지 않았다. 얼른 마셔. 좀 있으면 산화돼서 효과 떨어진다. 박선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는 염려가 담겨 있었다. 나는 잔을 들어 마시는 척하며 머릿속을 빠르게 굴렸다. 마침 그때 내 휴대전화가 울렸다. 내일 회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려는 비서의 전화였다. 나는 자연스럽게 잔을 내려놓고 전화를 받았다. 통화하면서 무심코 그 주스를 책상 구석, 내 시야에서 먼 곳으로 밀어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일에 완전히 몰두한 척하며 도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선우 씨, 이 하중 구조 말이야. 최신 복합 재료를 사용하면 좀 더 최적화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성공적으로 내게 주의가 옮겨졌다. 그는 몸을 숙여 나와 함께 토론했다. 그가 서재를 나갈 때쯤 그 주스는 이미 내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혀 구석에 놓여 있었다. 오후에 회사로 가면서 나는 거의 손도 대지 않은 그 주스를 귀신에 홀린 듯 챙겼다. 그냥 버리기엔 아깝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수도, 혹은 무의식적으로 이 사랑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회사에서 박선우의 비서인 김아름 씨가 평소처럼 내가 그녀의 자리 앞을 지나갈 때 활기차게 일어나 인사했다. 서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름 씨는 젊고 예쁜 아가씨였다. 명문대를 졸업했고 업무 능력도 뛰어났다. 다만 박선우를 보는 눈빛이 평범한 상하 관계를 넘어서는 숭배와 열의를 띠고 있었다. 박선우는 이에 대해 자신이 회사의 스타 펀드 매니저로서 젊은 추종자들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나는 그녀를 보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손에 들고 있던 고급스러운 병에 담긴 주스를 그녀에게 건넸다. 아름 씨, 이거 선우 씨가 아침에 직접 갈아준 주스인데 비타민C 보충하라고요. 근데 제가 신 걸 잘못 마셔서요. 괜찮으면 아름 씨가 마실래요? 나는 무심한 나눔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했다. 아름 씨의 눈이 순간 반짝였다. 얼굴에는 생각지도 못한 호의에 감격하는 기쁨이 가득했다. 그녀는 두 손으로 병을 받아들며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말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박 이사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라니 분명히 맛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나는 미소 지으며 더는 말하지 않고 내 사무실로 향했다. 유리벽 너머로 아름 씨가 조심스럽게 병뚜껑을 열고
마치 천상의 음료라도 맛보듯 한 모금 크게 마시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이것은 새로운 관례가 되었다. 박선우는 매일 아침 정시에 내 주스를 준비했고 나는 오늘 속이 안 좋아서 아침에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같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아름 씨에게 넘겨주었다. 아름 씨는 매일 기쁨에 넘쳐 그것을 받았고 심지어는 박선우의 솜씨를 칭찬하는 방법을 바꿔가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박선우는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가 없는 듯했다. 가끔 농담 삼아 내 손맛이 젊은 사람들한테 더 인기가 많은가 보네라고 말할 뿐이었다. 모든 것이 조화로워 보였다. 일주일 후 그날 오후까지는 내가 사무실에서 팀원들과 입찰 제안에 대해 화상회의를 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바깥 오픈된 사무공간에서 처절한 비명이 들려왔다. 그 소리는 날카롭고 공포에 가득 차 비인간적인 광기마저 느껴졌다.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순식간에 오피스 빌딩 전체의 평온을 가르는 듯했다. 화상회의는 중단되었고 모두가 그 비명에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사무실 문을 열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동공이 수축했다. 비명의 근원지는 바로 아름 씨였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 앞에 서서 미친 사람처럼 책상 위에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으로 세게 밀어버렸다. 스크린은 즉시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양손으로 미친 듯이 서류 더미를 찢어발겼고 종이 조각이 눈처럼 허공에 흩날렸다.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화장은 눈물로 번져 엉망이었다. 얼굴은 눈물과 공포로 뒤덮여 있었다.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신의 팔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의미불명의 소리를 질렀다. 벌레가 기어다녀, 저리 가, 오지 마.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마치 정말로 몸에 보이지 않는 끔찍한 생물이 붙어있기라도 한듯 미친 듯이 자신의 몸을 때렸다. 주변 동료들은 모두 얼어붙어 멀리서 둘러싸고만 있을 뿐 아무도 감히 다가가지 못했다. 누군가는 수군거리고 누군가는 보안팀과 119에 전화를 걸고 있었다. 사무공간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바로 그때 박선우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그는 사람들을 해치고 혼란의 중심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미쳐 날뛰는 사람이 아름 씨라는 것과 그녀의 광기어리고 끔찍한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그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을 똑똑히 보았다. 그것은 동정도, 걱정도 아니었다. 억누를 수 없는 충격과 감출 수 없는 일말의 공포였다. 그의 입술은 살짝 벌어졌고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했다. 마치 완전히 계획에서 벗어난 작품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것은 통제불능이 된 부하 직원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마치 한 명의 감독이 자신이 공들여 연출한 주인공이 엉뚱한 무대에서 엉뚱한 방식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연기를 펼치는 것을 목격한 듯한 표정이었다. 그 순간 내 마음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박선우는 곧 정신을 차리고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보안팀에게 지시하여 완전히 이성을 잃은 아름 씨를 제압하게 하고 그녀의 가족에게 연락하도록 조치했다. 그의 대처는 침착하고 효율적이었으며 그의 평소 엘리트 이미지와 부합했다. 나는 사무실 문 앞에 서서 사람들 너머로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는 내 시선을 느꼈는지 이쪽을 쳐다보았다.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나는 그의 눈에서 필사적으로 감추려 하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고 여전히 발버둥치며 비명을 지르는 아름 씨를 싣고 떠났다. 한바탕 소동은 잠시 가라앉았지만 남겨진 충격과 의문은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리고 나는 아름 씨의 자리에 넘어져 있는 익숙한 빈 주스 병을 보며 온몸에 피가 서서히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내가 그토록 시다고 여겼던 그 주스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아름 씨가 실려 나간 후에도 사무실에는 기이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방금 전에 끔찍했던 장면에 대해 목소리를 낮춰 이야기했다.
추측은 각양각색이었다.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랬을 거라는 사람, 실연 때문일 거라는 사람, 심지어는 손대지 말아야 할 것에 손댄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어떤 토론에도 참여하지 않고 조용히 내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방음이 잘 된 공간은 외부의 소음을 차단해 주었지만 내 마음속의 폭풍은 잠재울 수 없었다. 나는 책상 뒤에 앉아 방금 전의 장면을 머릿속에서 계속 되감았다. 아름 씨의 광적인 행동, 그녀가 외치던 벌레, 그리고 박선우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당혹감. 정상적인 상사라면 자신의 부하 직원이 갑자기 정신 이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놀라고 동정하며 관리자로서의 책임감에서 오는 걱정을 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박선우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다. 그의 충격에는 계획이 틀어졌다는 당혹감이 섞여 있었고 그의 공포에는 통제 불능에 대한 두려움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아름 씨가 미쳤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름 씨가 왜 여기서 미쳤는지에 대해 공포를 느낀 것이었다. 내 시선은 다시 창밖 아름 씨의 자리로 향했다. 행정팀 직원이 간단히 정리했지만 바닥에 흩어진 종이와 부서진 모니터 잔해는 여전히 끔찍했다. 그 빈 주스병은 이미 일반 쓰레기로 처리되었을 것이다. 나는 눈을 감고 억지로 자신을 진정시키며 모든 단서를 꿰어 맞추었다. 일주일 전 박선우는 매일 나에게 특제 비타민C 주스를 주기 시작했다. 나는 신맛을 싫어하고 미심쩍은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주스를 모두 아름 씨에게 넘겨주었다. 일주일 후 아름 씨는 극히 전형적인 약물성 정신병 증세를 보이며 회사에서 공개적으로 무너졌다. 그리고 이 주스의 제조자인 박선우는 상식에 맞지 않는 당황스러움을 보였다. 결론은 거의 명백했지만 너무나 차갑고 날카로워 손끝이 저려왔다. 그 주스에 문제가 있었다. 그건 원래 나를 위한 것이었다. 만약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 그것을 마신 사람이 나였다면 오늘 사무실에서 미친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며 정신병원으로 실려간 사람은 바로 나였을 것이다. 서유진. 이 인식이 얼음 송곳처럼 내 심장을 꿰뚫었다. 나는 박선우와 결혼한 지 거의 5년이 되었다. 그는 남들 눈에 완벽한 남편이었다. 젊고 유능하며 세심하고 자상했다. 그는 내 생리 주기를 기억하고 핫팩을 챙겨주었고 내가 야근하고 늦게 돌아올 때면 등불 하나와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남겨두었다. 우리는 함께 각종 비즈니스 만찬에 참석했고 그는 항상 나를 자신의 가장 자랑스러운 아내라고 소개했다. 나는 줄곧 우리의 결혼이 연애 시절의 열정은 없을지라도 가족 같은 따뜻함과 신뢰가 쌓였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내 뺨을 가장 세게 후려쳤다. 내 곁에 누워 잠드는 사람이 나를 미치광이로 만들려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왜? 나는 억지로 이 질문을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일단 시작하면 뒤따라올 거대한 고통과 분노가 순식간에 내 이성을 삼켜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무너질 때가 아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지기 전까지 나는 절대적인 냉정을 유지해야만 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감정을 추스른 뒤 다시 컴퓨터를 켜고 마치 미처 끝내지 못한 일을 처리하는 척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자 문을 열자마자 주방에서 음식 냄새가 풍겨왔다. 박선우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나왔다.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나를 보자마자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왔어? 오늘 회사 일 때문에 많이 놀랐지? 그는 다가와 자연스럽게 내 가방을 받아들며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조금.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표정을 살폈다. 아름 씨는 어떻게 됐대? 가족들한테 연락은 닿았고, 연락 닿았어. 부모님이 병원으로 가셨대. 의사 말로는 급성 정신장애 초기 진단이 나왔는데 아마 최근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나 봐. 그는 한숨을 쉬며 적절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정신적으로 너무 약해. 그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했다. 마치 정말로 부하 직원을 걱정하는 좋은 상사인 것처럼.
만약 낮에 그의 반응을 직접 보지 않았다면 나는 그의 이 완벽한 연기에 속아 넘어갈 뻔했다. 당신은 요즘 어디 불편한 데 없어? 그는 나를 소파에 앉히고 자연스럽게 내 손을 잡으며 무심코 엄지손가락으로 내 손등을 쓰다듬었다. 요즘 안색도 안 좋아 보이고 항상 피곤해 보여. 떠보기가 시작되었다.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얼굴은 여전히 평온을 유지했다. 나는 손을 빼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피곤한 기색을 보였다. 늘 있던 일이잖아. 프로젝트 바빠지면 이러는 거. 아, 맞다. 당신이 준 주스 진짜 시더라. 2모금 마시고 더는 못 마셨어. 자몽을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 나는 일부러 주스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고 내가 2모금 마셨다는 사실을 흘렸다. 이것은 위험한 수였지만 필요한 미끼이기도 했다. 나는 그의 반응을 봐야만 했다. 역시나 내가 2모금 마셨다는 말을 듣자 박선우의 몸이 아주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가 잘 숨겼지만 그 순간의 근육 경직은 내게 포착되었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가 이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래, 내가 비율을 잘 못 맞췄나 보네. 그는 웃으며 가볍게 말했다. 싫으면 내일은 다른 과일로 해볼게. 하지만 그는 말을 돌려 나를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럼 남은 건 아름 씨한테 다 준 거야? 응.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보니까 걔가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냥 줬어. 왜? 박선우의 얼굴에 안도의 한숨 같은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 표정은 그의 얼굴에 위장된 걱정과 어우러져 극히 기괴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안심한 듯했고 그제야 다시 좋은 남편의 역할을 되찾았다. 약간의 책망이 섞인 애정 어린 말투로 말했다. 당신은 마음이 너무 좋아. 그래도 다음부턴 그러지 마. 만약 오늘 걔한테 생긴 일이 음식과 관련이라도 있으면 복잡해지잖아. 그는 합리적으로 말하며 마치 나를 위해 위험을 피해주려는 것처럼 굴었다. 하지만 나는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알아들었다. 그는 지난 일주일간의 독인의 배가 아닌 대부분 아름 씨의 배로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그는 당분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저녁 식사 때 그는 살갑게 내게 반찬을 놔주며 계속해서 많이 먹으라고 권했다. 식사 후에는 함께 산책하자고 제안했다. 내가 요즘 너무 긴장해 있으니 긴장을 풀어야 한다고 했다. 그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하고 저더했다. 마치 무언가를 보상하려는 듯이 나는 그가 나를 안심시키는 동시에 나를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오늘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내가 의심을 품었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연기에 완벽하게 맞춰주었다. 나는 평소처럼 남편의 세심한 보살핌을 받으며 세상 풍파를 전혀 모르는 행복한 아내처럼 행동했다. 그가 농담을 할 때 미소 짓고 그가 나를 걱정할 때 감사를 표했다. 깊은 밤, 침대에 누워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등지고 나서야 나는 감히 눈을 떴다. 그리고 차가운 증오가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번져나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다음 날, 그는 더 이상 주스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마치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나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계획에 예기치 않은 중단이 그를 멈추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단지 몸을 웅크리고 다음번에 더 은밀하고 더 완벽한 기회를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 없었다. 나는 증거가 필요했다. 그 주스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박선우가 주스를 가져다 주지 않은 다음 날, 나는 회사에 긴급한 설계 문제가 생겼다는 핑계를 대고 집을 일찍 나섰다. 하지만 곧장 회사로 가지 않고 차를 몰아 크게 한 바퀴 돌아 서울 남쪽의 한 재래시장으로 향했다. 내 목표는 분명했다. 이전에 박선우가 내게 줬던 주스병과 똑같은 병이 필요했다. 박선우는 디테일과 품질을 극도로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내게 준비해준 주스는 모두 독특한 능선 디자인이 있는 독일제 고급 유리병에 담겨 있었고 뚜껑은 헤어라인 처리된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이었다. 이런 병은 흔하지 않지만
일부 고급 생활용품점이나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었다. 나는 평소 사용하던 쇼핑 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없었다. 기록이 남기 때문이었다. 온갖 물건이 뒤섞인 재래시장이 가장 좋은 선택지였다. 다행히 각종 수입 잡화를 파는 작은 가게에서 그것을 찾아냈다. 나는 가게에 있는 5개의 병을 모두 사서 신속하게 자리를 떴다. 어떤 특이한 인상도 남기지 않도록 주의했다. 차로 돌아와 나는 가방에서 밀봉된 비닐봉지를 꺼냈다. 그 안에는 어제 오후 회사에서 찾아낸 것이 들어있었다. 아름씨 책상 아래 작은 쓰레기통, 폐지 아래 눌려있던 그녀가 그저께 마시고 남긴 주스 병이었다. 어제의 혼란 속에서 모두가 책상 위의 난장판에만 주목했지. 젊은 여직원의 쓰레기통을 뒤져볼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행정팀 직원이 청소하러 오기 전에 놓고 온 서류를 가지러 간다는 핑계로 소리 없이 그것을 꺼내왔다. 병 안에는 탁한 액체가 몇 방울 남아 있었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나는 이 병을 준비해둔 보온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고 시내 중심의 대학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이수현, 내 대학 동기이자 가장 신뢰하는 친구. 그녀는 이 병원 신경과 주임 교수이며 양리학에도 조예가 깊었다. 만약 이 주스 병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녀뿐이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나는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병원 후문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끼고 걸어 들어갔다. 수연의 연구실에서 나는 위장을 벗었다. 그녀는 나의 창백하고 굳은 얼굴을 보고 즉시 문을 닫으며 다급하게 물었다. 유진아, 대체 무슨 일이야? 전화로는 제대로 말도 안 해주고 무슨 일 있었어? 나는 즉시 대답하는 대신 보온 가방에서 그 유리병을 꺼내 그녀의 책상 위에 놓았다. 수연아, 이 안에 남은 잔여물 성분 분석 좀 해줘. 최대한 빨리, 최대한 자세하게. 그리고 이 일은 아무도 알아서는 안 돼.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나 자신도 놀랄 정도였다. 수연은 그 병을 보고 다시 나를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걱정이 더 짙어졌다. 그녀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라텍스 장갑을 끼고 병을 들어 빛에 비추어 자세히 관찰한 뒤 멸균 면봉으로 병바닥에 남은 아주 적은 양의 액체를 조심스럽게 묻혀냈다. 샘플량이 너무 적어서 일반적인 검사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 질량 분석기를 써봐야겠다. 그녀는 기기를 조작하며 말했다. 대체 뭔데 이렇게 긴장하는 거야? 나는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지난 일주일간 일어난 일을 남김없이 이야기했다. 박선우의 사랑의 주스부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비서인 아름 씨에게 넘겨주었는지, 그리고 어제 오후 아름 씨가 사무실에서 벌인 끔찍한 붕괴까지. 나는 아름 씨의 증상 비명, 옷을 찢는 행동, 몸에 벌레가 기어 다닌다고 외치는 것, 과 박선우의 비정상적인 반응을 묘사했다. 수연은 조용히 들으며 내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심지어는 어둡게 변했다. 내가 말을 마치자 그녀는 손에 든 면봉을 내려놓고 장갑을 벗었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유진아,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고 전문가 특유의 냉정과 단호함이 묻어났다. 너 이 주스에 환각제가 들어있다고 의심하는 거니? 모르겠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목이 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내가 아는 건 만약 그걸 마신 사람이 나였다면 어제 정신병원에 실려간 건 바로 나였을 거라는 사실뿐이야. 수연은 침묵했다. 연구실은 중앙 냉난방 시스템의 미세한 송풍 소리만 들릴 정도로 끔찍하게 조용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구실 안을 몇 걸음 오가다가 내 앞에 멈춰서서 내 어깨에 양손을 얹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가득했다. 네가 한 게 맞아. 절대 그가 주는 어떤 것도 다시는 입에 대지 마. 이 일은 평범한 부부싸움의 범주를 넘어섰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목소리가 비할 데 없이 단호해졌다. 걱정 마. 샘플은 나한테 맡겨. 가장 빠르면 내일 오후에 초기 결과를 줄게. 그 전까지 너 자신을 보호해. 어떤 티도 내지 말고. 알겠지?
나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에서 나온 것은 이미 정오였다. 햇살은 눈부셨고 거리는 차들로 붐볐다. 모든 것이 활기 넘쳤다. 하지만 나는 마치 인간 세상에 떠도는 외로운 영혼처럼 보이지 않는 차가운 장벽에 의해 이 세상과 격리된 기분이었다. 나는 집으로도 회사로도 가지 않고 한적한 카페에 자리를 잡았다. 앞으로의 모든 단계를 생각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조용한 환경이 필요했다. 수연의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내 추측에 불과했지만 내 직감은 진실이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어두울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박선우는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돈 때문일까? 나는 거액의 가족, 신탁 자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내 혼전 개인 재산이었다. 우리가 서명한 혼전 계약서에 따르면 이 재산은 영원히 나 개인의 소유였다. 내가 법적으로 행위 능력을 상실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정신 이상자로 판정된 사람의 재산은 그의 법정 후견인, 즉 그의 남편이 관리하게 된다. 이 생각이 떠오르자 마치 번개가 모든 안개를 가르는 것 같았다. 나는 문득 다음 달이 우리의 결혼 5주년 기념일이라는 것을 떠올렸다. 그리고 내 복잡한 신탁 문서에는 눈에 띄지 않는 보충 조항이 하나 있었다. 결혼 후 5년이 지나고 결혼 상태가 안정적일 경우 신탁위원회는 일부 지분의 수익권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당초 박선우의 예민한 자존심을 달래주고 이 결혼에 대한 나의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 내가 주도적으로 추가한 조항이었다. 지금 생각하니 이것은 제 발로 늑대를 집안으로 끌어들인 격이었다. 박선우. 그는 그 가능성 있는 평가를 기다릴 수 없었던 것이다. 그가 원하는 것은 전부 절대적인 통제권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가장 합법적이고 명분 있는 방법은 바로 나를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미치광이로 만드는 것이었다.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완벽한 계획인가. 그는 매일 사랑이라는 위장으로 내 정신을 파괴할 수 있는 약물을 먹인다. 내 병세가 발작하면 그는 가슴 아파하는 좋은 남편의 모습으로 나를 정신병원에 보낸다. 권위 있는 진단서를 받아낸 후 그는 순리대로 나의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아름 씨는 이 악독한 계획 속에서 약효를 시험하기 위해 내세워진 무고한 희생양에 불과했다. 나는 카페 구석에 앉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이가 저절로 딱딱 부딪혔다. 창밖으로 오가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 혹은 슬픔, 생생한 표정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마치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블랙홀에 서서히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안 돼. 이대로 그에게 파괴당할 순 없어. 나는 눈가에 맺힌 차가운 눈물 한 방울을 닦아내고 눈빛은 다시 단호해졌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선우 이사의 최근 모든 일정, 사적인 만남까지 전부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국내 최고의 사립 탐정을 한 명 예약해 주세요. 박 이사의 최근 모든 자금 흐름과 통신 기록을 조사해야 해요. 명심해요. 이 일은 절대 비밀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무서울 정도로 평온한 얼굴을 보았다. 박선우, 당신은 심연을 들여다보며 나를 그곳으로 밀어 넣으려 했지. 하지만 당신은 몰랐을 거야. 심연 또한 똑같이 당신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수연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24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나는 뛰어난 배우처럼 박선우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 역할을 연기했다. 그에게 미소 짓고 그의 일이 힘든지 걱정해주고 심지어 그가 회사 가십거리를 이야기할 때 맞춰 웃어주기도 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마치 분화 직전의 화산처럼 두꺼운 얼음 껍질에 억눌려 있었다. 용암이 그 아래에서 들끓고 있었고 뜨거운 증오와 차가운 공포가 뒤섞여 나를 거의 찢어놓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오후 내가 사무실에서 서류를 처리하고 있을 때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수연이 보낸 암호화된 메시지였다. 단 3글자였다. 병원으로 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핑계를 대고 일찍 퇴근하여 가장 빠른 속도로 병원으로 향했다.
이번에 수연은 자신의 연구실이 아닌 그녀 개인 전용의 작은 휴게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문을 닫고 잠근 뒤 서류 봉투에서 출력된 몇 장의 검사 보고서를 꺼냈다. 그녀의 표정은 전례 없이 무거웠고 심지어 두려움마저 서려 있었다. 유진아, 그녀는 보고서를 내게 건네며 목소리를 낮췄다.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해.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독한 물건이야. 나는 그 얇은 종이 몇 장을 받아들었다. 그것들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복잡한 화학 분자식과 질량 분석 그래프는 이해할 수 없었기에 나는 시선을 곧장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향했다. 샘플 잔여물에서 주성분으로 히오스시아민 및 미량의 아트로핀 유도체 검출. 수연은 보고서의 전문 용어를 가리키며 최대한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해 주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항콜린성 약물이야. 간단히 말해 사람의 중추 신경계에 작용할 수 있어. 장기간 소량을 복용하면 초기에는 입마름, 심계항진, 시력 저하 같은 증상이 나타나. 그러다 점차 감정 기복, 불안, 기억력 감퇴가 나타나고 최종적으로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용어를 고르는 듯했다. 이내 입을 열었다. 최종적으로는 심각한 중추, 신경계 중독 증상, 즉 환각, 망상, 언어착란, 비정상적 행동 등을 유발해. 아름 씨에게 나타난 환촉, 즉 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은 이런 약물 중독의 아주 전형적인 증상이야. 내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었다. 날카로운 고통이 마지막 남은 이성을 붙잡게 해주었다. 그 말은 내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계속 마셨다면 내가 정말로 미쳤을 거라는 거야? 미치는 게 아니야. 수연이 정정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약물에 중독되어 미친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거지. 이런 중독 증상은 사정을 모르는 의사가 보기에는 심각한 정신분열증이나 양극성 장애와 매우 유사해. 만약 누군가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조작된 주변 증거를 만들어낸다면 정신질환 진단서를 받아내는 건 거의 확실한 일이야. 그녀의 말은 쇠망치처럼 내 마음속 마지막 남은 일말의 희망마저 완전히 박살냈다. 더 끔찍한 건 수연이 보고서의 다른 부분을 가리켰다. 이 약물은 대사가 매우 빨라서 체내의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아. 약을 끊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일반적인 혈액이나 소변 검사로는 발견하기 어려워. 하지만 신경계에 미치는 손상은 만성적이고 심지어 비가역적일 수 있어. 나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박선우는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은밀한 독약을 선택했는가. 즉시 목숨을 앗아가지는 않지만 내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내 정신을 잠식하고 내 인생을 파괴한다. 그리고 그의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흔적도 없이 조용히 사라진다. 이 약, 처방약이야? 나는 쉰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수연이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다. 히오스시아민과 아트로핀은 임상에서 특정 질병 치료에 사용되긴 하지만 극히 낮은 용량으로 매우 엄격한 통제하에 사용돼. 이렇게 출처가 불분명하고 농도가 의심스러운 혼합물은 절대 정상적인 경로로는 구할 수 없어. 이건 마치 실험실이나 어떤 지하 경로를 통해 흘러나온 물건 같아. 실험실, 지하 경로. 나는 눈을 번쩍 떴다. 수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알던 박선우는 단지 계산에 능한 펀드 매니저일 뿐이었다. 그가 어디서 이런 물건을 구했단 말인가? 수연은 내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손바닥은 따뜻하고 건조해서 내게 한 줄기 힘이 되어 주었다. 유진아, 지금은 그가 약을 어디서 구했는지 추궁할 때가 아니야.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가 이미 시작했다는 거고 절대 쉽게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거야. 이번 아름 씨의 사고는 그를 더욱 신중하게 만들 뿐이야. 다음번에는 더 은밀한 방법을 쓸지도 몰라. 넌 당장 그를 떠나야 해. 경찰에 신고해. 수연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단호했다. 신고?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무엇으로 신고해? 내 막연한 추측과 미량의 잔여물만 검출된 이 보고서 한 장으로 그는 100가지 방법으로 빠져나갈 거야.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피해망상에 빠졌다고 말하겠지. 심지어는 내가 질투심에 아름 씨에게 약을 탔다고 역공을 펼칠 수도 있어. 확실한 증거 없이 섣불리 신고하는 건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꼴이야. 박선우 같은 사람은 치밀하고 빈틈이 없어. 그에게 반격할 기회를 줘선 안 돼. 그럼 어떡할 건데? 그 사람 곁에 계속 있는 건 너무 위험해. 수연이 초조하게 일어섰다. 나는 그녀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며 마음속에 따뜻함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 뼛속까지 시린 배신 속에서 이 우정은 나의 유일한 빛이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 검사 보고서를 소중히 접어 가방에 넣었다. 내 얼굴에는 더 이상 방금 전의 공포와 떨림이 없었다. 그 대신 배수진을 친 듯한 차가움과 결연함이 자리 잡았다. 난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수연을 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만약 내가 이대로 떠나면 그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야. 그는 내가 병 때문에 실종됐거나 정신적으로 붕괴해서 가출했다고 발표하겠지. 내가 없는 상황에서 그의 목적을 달성할 방법은 수없이 많아. 나는 남아야 해. 내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의심할 여지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가 날 미치게 만들고 싶어 한다면 그럼 내가 미쳐주지. 수연은 충격받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입을 열지 못했다. 그녀는 나를 너무 잘 알았다. 내가 일단 결정을 내리면 절대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뭘 하려는 거야?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가 정신조종 게임을 하고 싶다면 내가 끝까지 어울려주지. 내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가 환자를 보고 싶다면 내가 완벽한 환자를 연기해주겠어. 나는 그가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게 만들 거야. 그가 경계를 풀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 그가 가장 더 야야하고 성공에 가장 가까워졌을 그 순간 나는 그가 내게 직접 안겨준 모든 고통을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전부 돌려줄 거야. 내 시선은 창밖 이 도시의 수많은 불빛으로 향했다. 한때 나도 그 불빛 중 하나가 나를 위해 켜진 따뜻한 안식처라고 믿었다. 이제야 알았다. 그 불빛 아래에서 나를 기다리는 것은 끝없는 심연이었다. 물러설 곳이 없다면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갈 뿐. 수연의 병원에서 나온 후 나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내 개인 심리 상담 클리닉으로 향했다. 내 개인 심리 상담사는 업계에서 명망 높은 연장자셨고 내가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셨기에 나에게는 스승이자 친구 같은 분이셨다. 나는 그분께 모든 진실을 말하지는 않았다. 단지 최근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심각한 불면증과 감정 기복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붕괴 직전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한 전문적인 조언을 구했다. 의사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셨지만 전문가로서 스트레스 장애와 초기 정신혼란 증상의 세부적인 묘사에 대해 많은 정보를 주셨다. 나는 모든 디테일을 마음속에 단단히 새겼다. 그것들은 앞으로 내 연기의 대본이 될 것이다. 집에 돌아왔을 때 박선우는 이미 와 있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앞에 테이블에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이 놓여 있었다. 나를 보자 그는 즉시 일어나 적절한 걱정이 담긴 얼굴로 다가왔다. 유진아, 오늘 어디 갔었어? 전화도 안 받고 진 선생님 좀 뵙고 왔어요. 나는 현관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진 선생님은 내 심리 상담사였고 박선우도 아는 분이었다. 왜? 어디 안 좋아? 그는 즉시 긴장하며 나를 소파에 앉혔다. 나는 말없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것은 완전히 연기만은 아니었다. 검사 보고서의 차가운 글자들을 생각하면 억누를 수 없는 한기가 느껴졌다. 선우 씨,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무력감과 혼란이 섞여 있었다. 나 요즘 계속 악몽을 꿔.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가끔 내가 뭘 하려 했는지 갑자기 잊어버려. 진 선생님 말씀이 내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푹 쉬어야 한대. 내게 기댄 박선우의 몸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즉시 말하지 않고 내가 흘린 정보를 소화하는 듯 했다. 그리고는 내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지극히 다정하지만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유진아, 내가 있잖아. 스트레스가 심하면 천천히 조절하면 돼. 봐. 내가 우유 데워놨어. 이제부터 주스는 마시지 말고 밤에 우유 한 잔 마시면 마음이 안정될 거야. 그의 눈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빛이 반짝였다. 그것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었다. 사냥꾼이 마침내 먹잇감이 함정에 발을 들인 것을 보고 느끼는 그런 필연적인 흥분이었다. 그는 그의 약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내 정신적 방어선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믿고 있었다. 나의 반격 계획, 첫 번째 단계, 바보인 척하며 호랑이를 잡는다가 정식으로 막을 올렸다. 그날부터 나는 완벽한 환자가 되었다. 나는 물건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 차키를 냉장고에 넣어두고 미친 듯이 찾거나 그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그의 대답을 들은 후 멍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나는 감정 조절에 실패하기 시작했다. 때로는 텔레비전의 슬픈 장면 같은 아주 사소한 일에 갑자기 눈물을 쏟으며 멈출 수 없었고, 때로는 그의 무심한 한마디에 갑자기 난폭해져 그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심지어 나는 환각을 보기 시작했다. 나는 그에게 밤마다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하거나 어느 조용한 오후에 갑자기 텅 빈 구석을 가리키며 겁에 질려 물었다. 봤어? 방금 누가 지나갔어. 매번 연기할 때마다 나는 심리 상담사가 준 대본에 따라 정신적 고통으로 붕괴 직전인 여성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그려냈다. 박선우는 나에게 전례 없는 인내심과 사랑을 보여주었다. 그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통곡하는 나를 안고 부드럽게 위로했다. 내가 발작할 때면 그것이 모두 환각이라고 다정하게 이끌어 주었다. 그는 나를 위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다양한 음식을 준비하고 내가 먹는 것을 직접 감독했다. 물론 그 음식들은 내가 나중에 몰래 토해냈다. 그의 연기 또한 날로 완벽해졌다. 그의 얼굴에는 항상 나를 걱정하는 근심이 어려 있었고, 눈에는 마음 아픔과 어쩔 수 없음이 가득했다. 심지어 그는 깊은 밤 침대 옆에 앉아 잠든 나를 보며 긴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만약 우리가 이 생사를 건 게임의 상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의 이애절한 연기에 감동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깊은 밤, 내 옆에 누운 그의 겉보기엔 평온한 숨결 아래 어떤 흥분과 기대가 숨겨져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마치 인내심 있는 정원사처럼 자신이 심은 독초가 어떻게 나라는 큰 나무를 조금씩 갉아먹는지 매일 관찰하고 있었다. 그동안 내가 고용한 사립탐정에게서도 약간의 소식이 전해졌다. 박선우는 최근 신탁재단 변호사와 빈번하게 접촉하며 수혜자가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후 재산 감독 및 이전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법적 절차를 문의하고 있었다. 동시에 탐정은 박선우가 은밀한 해외 계좌를 가지고 있으며 지난 반년 동안 몇 차례 출처 불명의 거액 자금이 입금된 것을 발견했다. 송금원은 여러 겹으로 암호화되어 있어 당장은 추적할 수 없었다. 이것은 그가 돈을 노리고 나를 해치려 한다는 동기를 증명해 주었고, 그의 야망과 계획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복잡할 수 있음을 깨닫게 했다. 마침내 내가 창밖에 귀신 그림자를 보고 비명을 지르던 어느 날 밤, 박선우는 벌벌 떠는 나를 안고 침통하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유진아, 우리 더 이상 이럴 순 없어. 당신은 아파.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해. 내가 당신을 위해 국내 최고 권위의 정신과 전문의 장 교수님께 연락해뒀어. 내일 교수님께서 집으로 오셔서 당신을 좀 봐주시기로 했어. 괜찮지? 나는 그의 품에 숨어 얼굴에는 공포와 거부감을 띄었지만 마음속은 차갑게 평온했다. 마침내 물고기가 가장 중요한 미끼를 물었다. 이 소위 권위자 장 교수라는 사람도
분명 그의 계획의 일부일 것이다. 그는 내 인생에 정신 이상이라는 최종 낙인을 찍을 권위 있는 진단서가 필요했던 것이다. 아니야, 난 안 아파. 의사 안 볼 거야. 나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으며 발버둥 쳤다. 환자의 마지막 저항을 연기했다. 박선우는 나를 단단히 붙잡고 목소리에는 거절할 수 없는 강경함과 당신을 위한 것이라는 마음 아픔이 섞여 있었다. 말들어, 유진아. 당신을 위한 거야. 날 믿어. 내가 곁에 있을게.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거야. 나는 그의 애정과 결의로 가득 찬 얼굴을 보며 서서히 저항을 멈추었다. 눈빛은 공허하고 절망적으로 변했다. 좋아, 박선우. 그럼 내일 그 진료가 과연 누구를 위한 심판의 날이 될지 한번 보자. 다음 날 오후, 그 소위 권위 있는 전문가 장 교수는 박선우와 함께 정시에 우리 집 거실에 나타났다. 장 교수는 50대 정도로 보였고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으며 표정은 엄숙하여 학자 같은 풍모를 풍겼다. 그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문을 들어서자마자 엑스레이처럼 내 몸을 훑어보았다. 나는 헐렁한 실내복을 입고 머리는 대충 묶었으며 화장도 하지 않아 얼굴이 창백했다. 겁에 질린 채 박선우 뒤에 숨어 완전히 겁먹고 정신적으로 취약한 환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장 교수님, 직접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선우는 열정적이고 공손하게 그를 소파로 안내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아이를 달래는 듯한 말투로 내게 말했다. 유진아, 이분은 장 교수님이셔. 아빠 친구분이시고 국내 최고의 의사 선생님이시란다. 교수님과 잠깐 이야기 좀 나눠볼까? 그는 심지어 아빠 친구라는 표현까지 썼다. 그 의도가 사악했다. 그는 장 교수에게 암시하는 동시에 나에게도 보호받고 이끌어져야 할 아이라는 역할을 설정해주고 있었다. 나는 순순히 박선우 옆에 앉아 그의 옷자락을 꽉 쥐고 고개를 숙인 채 장 교수의 눈을 쳐다보지 못했다. 서유진 씨, 안녕하세요. 장 교수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평온했고 거만한 전문가의 느낌이 묻어났다. 선우 씨 말로는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시고 감정 기복도 좀 있으시다고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몸만 살짝 떨었다. 박선우가 즉시 말을 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가슴 아픈 표정이 가득했다. 기복 정도가 아닙니다. 교수님. 교수님은 모르실 겁니다. 요즘 유진이가. 그는 장 교수에게 내 병세를 터터 부제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지난 반달 동안의 내 모든 증상 불면, 건망증, 감정 폭발, 환각을 과장하여 묘사했다. 그는 감정을 실어 말하며 마치 아내를 위해 마음을 다 쏟은 세상에 없는 좋은 남편인 양굴었다. 나는 옆에서 조용히 들으며 속으로 비웃었다. 그가 묘사하는 것은 바로 그가 직접 나를 위해 설계한 병세가 아닌가. 그가 말을 마치자 장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경을 밀어 올리며 내게로 시선을 돌렸다. 말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유진 씨, 최근에 무엇을 보거나 들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진정한 시험이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눈빛에 혼란과 공포를 가득 담았다. 입술을 한참 우물쭈물하다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창밖에 사람 그림자가 보여요. 밤마다 누가 귓가에 대고 말을 걸어요. 그들이 선우 씨가 날 버릴 거래요. 나는 말을 더듬거리며 시선은 불안정했다. 완전히 자신의 망상 세계에 빠져있는 환자의 모습이었다. 오, 그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장 교수가 질문했다. 선우 씨가 밖에 다른 여자가 있대요. 날 가둬놓고 내 모든 걸 뺏으려고 한대요. 내 목소리는 점점 격앙되었고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나는 갑자기 박선우의 손을 잡고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선우 씨, 저 사람한테 말해줘요. 당신은 날 버리지 않을 거라고. 그렇죠? 박선우는 나의 갑작스러운 폭발에 잠시 놀랐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나를 품에 안고 부드럽게 달랬다. 당연히 아니지, 유진아. 헛소리하지 마. 내가 어떻게 당신을 버려. 그는 나를 달래면서
장 교수에게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라는 듯한 어쩔 수 없는 눈빛을 보냈다. 장 교수의 눈에 알겠다는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더 이상 내 환각에 대해 묻지 않고 화제를 바꿔 내 직업과 가정 배경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나는 때로는 정신이 맑아져 유창하게 대답하다가도 때로는 갑자기 침묵에 빠져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나는 현실과 망상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극도로 불안정한 정신 상태의 환자를 완벽하게 연기했다. 진료는 거의 1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마지막으로 장 교수는 노트를 덮고 내게 안심시키는 미소를 보인 뒤 박선우에게 말했다. 선우 씨, 우리 나가서 이야기합시다. 두 사람은 서재로 향했다. 내 옆을 지나갈 때 나는 장 교수의 입가에 거의 보이지 않는 약간의 경멸이 섞인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내 병세가 그에게 확진되었음을 알았다. 그들이 나간 후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방금 전의 고강도 연기는 엄청난 정신력을 소모했다. 하지만 아직 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조용히 서재 문으로 다가가 문에 귀를 대었다. 안에서 그들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장 교수의 목소리였다. 전형적인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입니다. 심각한 환청과 환시를 동반하고 있고요. 대화를 보면 인지 기능에도 장애가 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선우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가득했다. 반드시 조속히 체계적인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입원 관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폐쇄된 환경이 그의 병세 안정에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입원이라고요? 박선우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네, 장 교수의 말투는 단호했다. 지금 그의 상태는 언제든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망상의 핵심이 당신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도 위험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전문 요양원으로 보내는 것이 제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상세한 진단 보고서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그 보고서가 있으면 당신이 그의 후견인으로서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법적 근거, 후견인. 이 두 단어가 독사의 혀처럼 내 귓가를 핥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박선우의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이 묻어 있었다. 나는 소리 없이 거실로 돌아와 그들이 나오기 전에 다시 소파에 앉아 넉나간 모습을 되찾았다. 장 교수를 배웅하고 박선우는 내 곁으로 돌아왔다. 그는 내 차가운 손을 잡고 눈에 가슴 아픔을 가득 담았다. 유진아, 의사 선생님 말씀이 당신은 제대로 된 치료가 필요하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내 반응을 살피는 듯 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최고의 요양원을 알아봤어. 환경도 좋고 거의 리조트 같아. 우리 거기 가서 얼마간 지내면서 병을 고치자. 응? 나는 고개를 들어 멍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았다. 마치 영혼을 잃은 인형처럼. 그는 내가 동의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몰랐다. 그가 장 교수와 서재에서 내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을 때 내가 소파 쿠션 아래에 놓아둔 초소형 녹음기가 그들의 모든 대화를 한 글자도 빠짐없이 녹음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녹음 파일은 수연의 검사 보고서와 함께 그들을 함께 지옥으로 보낼 첫 번째 제물이 될 것이다. 박선우, 나의 좋은 남편. 당신이 나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정신병원의 문은 이미 열렸어. 다만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야. 장 교수가 내 병세를 확진한 후 박선우의 행동은 눈에 띄게 빨라졌다. 그는 더 이상 집에서 나를 돌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거절할 수 없는 태도로 내 삶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는 내가 길을 잃을까봐 걱정된다는 이유로 내 차 키와 지갑을 압수했고 자극적인 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내 휴대전화와 컴퓨터 사용 시간을 제한했다. 내 비서가 매일 가져오는 업무 서류도
반드시 그의 검열을 거쳐야만 내 손에 들어올 수 있었다. 이 집은 따뜻한 안식처에서 화려하지만 차가운 감옥으로 완전히 변해버렸다. 그리고 그는 그 열쇠를 쥔 교도관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내가 이빨이 뽑히고 발톱이 잘린 고양이처럼 그의 처분에 맡겨질 수밖에 없다고 믿었다. 그는 몰랐다. 그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나의 반격 네트워크가 조용히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감정이 극도로 불안정하여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침실을 나의 안전구역으로 만들었다. 그 외에는 시간제 가사도우미를 포함한 그 누구도 출입을 금했다. 이것은 나에게 귀중한 혼자만의 시간을 벌어주었다. 나와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충성스러운 비서는 내가 외부와 연락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다. 그녀는 서류를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내가 필요한 자료와 장비를 두꺼운 도면 사이에 끼워 가져다 주었다. 그녀를 통해 나는 박선우의 최근 모든 재무 흐름을 입수했다. 예상대로 그 신비한 해외 계좌 외에도 그는 몇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매우 복잡한 자본 운용을 하고 있었다. 그중 몇몇 자금 흐름은 우리 회사의 주요 경쟁사를 희미하게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내 재산을 빼앗으려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음모를 꾸미고 있는 듯했다. 동시에 나는 비서에게 다른 일도 부탁했다. 내 이름으로 우리 가족 신탁위원회에 결혼 5년 후 일부 지분 수익권을 공동재산으로 전환하는 평가 절차를 조기 개시해달라는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고 아슬아슬한 승부수였다. 나는 이 신청서 사본을 마치 무심코 떨어뜨린 것처럼 서재 바닥에 두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 박선우가 그것을 발견했다. 그가 그 서류를 들고 침실로 들어왔을 때 나는 침대에 앉아 멍한 눈으로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는 즉시 말을 걸지 않았다. 나는 그가 내 뒤에 서서 복잡한 시선으로 내 등을 찌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참 후에야 그는 내 옆에 앉아 그 서류를 내 앞에 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전례 없이 부드러웠다. 역겨울 정도로 부드러웠다. 유진아, 이거 당신이 한 거야? 나는 고개를 돌려 멍하니 그 서류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기억 안 나. 괜찮아. 그는 웃으며 서류를 거두었다. 지금 당신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런 복잡한 일은 신경 쓰지 마. 나한테 맡겨. 응? 나는 그를 보며 눈에 의존과 신뢰를 가득 담아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내 반응에 매우 만족하는 듯 손을 뻗어 나를 품에 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하고 힘찼고 한때 내가 가장 그리워했던 안식처였다. 하지만 지금 나는 뼛속까지 시린 한기만을 느꼈다. 유진아, 그는 고개를 숙여 내 귓가에 속삭였다. 목소리에는 유혹이 가득했다. 내가 뭘 걱정하는지 알아. 내가 아프면 내 것이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까 봐 무서운 거지? 그의 품에 안긴 내 몸이 살짝 떨렸다. 그것은 전곡을 찔렸을 때의 본능적인 반응이었다. 걱정 마. 그는 내 떨림을 느끼고 나를 더 꽉 안았다. 설령 내가 정말 아프더라도 내가 모든 걸 다 처리해 줄게. 그 지분들도 포함해서 내가 안전하게 만들어 줄게. 영원히 우리 것으로. 당신은 그냥 안심하고 요약만 하면 돼. 다른 모든 건 나한테 맡겨. 그가 이 말을 할 때 그의 말투는 너무나 진실되고 너무나 애틋했다. 마치 정말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짊어질 수 있는 남자인 것처럼. 그리고 나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완전한 신뢰와 감동의 표정을 지었다. 이불 아래 감춰진 내 손은 침대 머리맡 화분에 숨겨둔 초소형 녹음기를 꽉 쥐고 있었다. 녹음기는 희미한 붉은 빛을 깜빡이고 있었다. 선우 씨.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나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선우, 이 악마야. 너의 계약서는 내가 잘 들었어. 이제 내가 서명할 차례야. 내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신탁위원회의 반응은 생각보다 빨랐다. 그들은 곧 대표단을 보냈다. 한 분은 가족의 오랜 변호사인 김 변호사님이었고 다른 한 분은 재단의 독립이사인 이 이사님이었다. 그들은 내 정신 상태와 진정한 의사를 평가하기 위해
반드시 나와 단독 면담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것은 박선우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한 가장 변수가 생길까 두려워하는 부분이었다. 그는 이 면담 전에 나를 더 심하게 아픈 사람으로 만들어야 했다. 누구라도 내가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질 수 없는 미치광이라고 믿게 할 만큼. 그래서 그는 나에 대한 정신적 압박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깊은 밤에 일부러 이상한 소리를 내고 내가 놀라 깨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왜 그래? 라고 물었다. 그는 몰래 내 물건을 숨기고 내가 찾지 못할 때면 또 잊어버린 거 아니야? 라고 암시했다. 심지어 내 우유에 수면 성분을 넣기 시작하여 내 정신 상태를 더욱 혼미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물론 그 우유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나는 단지 그 수면제의 약효 시간을 이용하여 그의 기대에 더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이다. 면담 날이 드디어 다가왔다. 박선우는 나를 위해 차분하고 단정해 보이는 원피스를 정성껏 골라주고 직접 내 머리를 빗어주었다. 그는 마치 딸을 시험장에 보내는 아버지처럼 반복해서 당부했다. 유진아, 긴장하지 마. 그들이 뭘 묻든 사실대로 말하면 돼. 만약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날 봐. 내가 신호를 줄게. 나는 말을 잘 듣는 인형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거실에서 나는 김 변호사님과 이 이사님을 만났다. 김 변호사님은 나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눈에 안타까움과 걱정을 가득 담았다. 면담이 시작되자마자 박선우는 전체를 주도하려 했다. 그는 나의 후견인을 자처하며 모든 질문에 앞장서 대답하고 내 병세가 심각하며 안정이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했다. 김 변호사님이 미간을 찌푸리며 그의 말을 끊었다. 박 이사, 우리는 유진 씨의 말을 직접 들으러 왔습니다. 그는 시선을 내게로 돌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유진아, 조기 평가를 신청한 것이 너 자신의 생각이었니? 나는 고개를 들어 멍한 눈으로 김 변호사님을 보았다가 옆에서 긴장한 얼굴의 박선우를 보았다. 나는 말없이 갑자기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의 큰 나무를 가리키며 꿈꾸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비가 와요. 새가 집으로 가야 해요. 그날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박선우의 얼굴에 순간 환희가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즉시 엄청난 슬픔으로 그것을 가렸다. 그는 앞으로 다가와 뒤에서 나를 안고 김 변호사님과 이 이사님에게 가슴 아픈 듯이 말했다. 보셨죠? 유진이는 항상 이렇습니다. 늘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어요. 김 변호사님은 나를 보며 눈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의 빛마저 사라졌다. 그 면담은 나의 정신 상태가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잠정 결론으로 허무하게 끝났다. 그들을 배웅하고 박선우는 나를 오랫동안 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몸이 극도의 흥분으로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더러운 제국을 완성하는데 단 한 걸음만이 남았다고 생각했다. 장 교수의 공식 진단서를 받고 지분 변경 협약서에 그의 이름을 서명하는 것. 그는 몰랐다. 그 성공적으로 보였던 연기는 내가 그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심판의 날 전 마지막 서막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보물처럼 여기는 그 녹음 파일은 이미 내 비서의 손을 통해 김 변호사님의 금고로 보내졌다는 것을. 박선우, 나의 좋은 남편. 너를 위한 상복의 종은 이미 울리기 시작했어. 신탁위원회가 내가 정신 이상이라고 믿게 하는데 성공한 후 박선우의 경계심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는 나를 더 이상 신문하거나 떠보는 눈으로 보지 않고 연민과 지배욕이 섞인 태도로 대했다. 마치 이미 자신의 소유가 된 약간 흠집이 난 귀중한 수집품을 보는 것 같았다. 그는 회사 일과 그의 추악한 자본 운용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기 시작했고 이는 나에게 더 많은 숨쉴 틈과 계획을 세울 시간을 주었다. 하지만 나는 이 음모 속에서 부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또 다른 무고한 희생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김아름. 그날 병원으로 실려간 후
그녀는 마치 증발한 것처럼 사라졌다. 회사에서는 그녀에게 정신 이상이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아무도 그녀를 다시 언급하지 않았다. 박선우는 더더욱 그녀에 대해 입을 닫았다. 마치 그에게 그토록 헌신적이었던 비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는 그녀가 그렇게 억울하게 망가지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녀는 희생자인 동시에 박선우의 죄를 증명할 또 다른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었다. 나는 다시 수연에게 연락하여 아름 씨가 어느 병원으로 이송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상태가 어떤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암호화된 전화로 그녀에게 말했다. 수연의 일 처리는 빨랐다. 반나절도 안 되어 답이 왔다. 시립 제3정신건강센터야. 상태가 좋지 않아. 수연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안에 있는 친구에게 물어보니 입원 당시 증상이 전형적이어서 약물 유도성 정신장애로 진단받았대. 하지만 명확한 독극물 출처를 찾지 못했고 감정 상태도 매우 불안정해서 계속 중증 환자로 취급받고 있대. 다량의 진정제를 투여하고 있다고. 그 말은 중독된 환자를 정신병 치료 방식으로 치료하고 있다는 거잖아. 내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장기적으로 보면 체내 독소가 모두 대사되더라도 다량의 정신과 약물이 그녀의 신경계에 2차 손상을 줄 수 있어. 수연이 한숨을 쉬었다. 가족들도 완전히 속고 있는 것 같아. 그냥 업무 스트레스로 미쳤다고만 생각하고 있대. 나는 침묵했다. 박선우의 수법은 얼마나 악독한가. 그는 아름 씨의 건강을 망가뜨렸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미치광이라는 오명까지 씌웠다. 그녀가 정신을 차리더라도 100번 말해도 변명할 길이 없게 만들었다. 그녀의 가족과 연락해야겠어. 내가 말했다. 뭘 하려는 거야? 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너 지금 자신도 위험한 상황이잖아. 해야만 하는 일이야. 내 말투는 단호했다. 내가 직접 나서지는 않을 거야. 수연아, 내 도움이 한 번 더 필요해. 나는 내 계획을 털어놓았다. 이틀 후 한 공익단체 자원봉사자라고 밝힌 사람이 아름 씨의 부모님에게 연락했다. 이 자원봉사자는 아름 씨의 사연에 깊은 동정을 표하며 아름 씨의 병이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이나 특정 약물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암시했다. 아름 씨의 부모님이 반신반의할 때 익명의 은행 카드가 그들의 집으로 배송되었다. 안에는 3천만 원이 들어 있었다. 동봉된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전 동료가 보냅니다. 이 돈으로 따님을 위해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병원의 전면적인 독립적인 독성 검사를 요구하십시오. 특히 모발 샘플 검사를요. 진실은 그 안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발 샘플은 수연이 내게 알려준 핵심이었다. 혈액이나 소변과 달리 많은 약물의 대사, 산물은 모발에 장기간 남아있다. 만약 히오스시아민 성분이 검출된다면 그것은 반박할 수 없는 철증이 될 것이다. 이 3천만 원은 내가 혼전 개인 계좌에서 인출한 돈이었다. 이 돈은 아름 씨 가족을 돕는 동시에 그들이 의심하고 추적할 용기를 갖게 하는 미끼였다. 동시에 나는 자원봉사자를 통해 다른 정보도 흘렸다. 아름 씨가 발병하기 전에 가장 친한 친구에게 상사인 박선우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며 이혼하고 결혼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자랑했다는 정보였다. 이 정보는 사립탐정이 아름 씨의 SNS에서 파헤쳐낸 것이었다. 나는 아름 씨의 가족이 즉시 무언가를 믿기를 바라지 않았다. 나는 단지 그들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고 싶었다. 이 씨앗은 적절한 때에 싹을 틔워 박선우를 찌르는 또 다른 칼날이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는 마치 얇은 외줄 위를 걷는 기분이었다. 아래는 만길 낭떠러지. 모든 걸음은 정확하게 계산되어야만 했. 그리고 박선우는 나의 이 모든 은밀한 움직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곧 성공할 것이라는 기쁨에 잠겨 있었다. 그는 심지어 내 앞에서 미래에 대해 거침없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그는 침대 옆에 앉아 평소처럼 내 이불을 덮어주었다. 유진아, 당신 병이 다 나으면
우리 강남에 있는 그 펜트하우스 사자. 전망이 정말 좋잖아. 당신이 거기 디자인을 항상 좋아했었잖아. 그 아파트는 수십억 원에 달했다. 그의 이전 재력으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리고 그는 탐욕스러운 빛을 반짝이며 말을 이었다. 몸이 안정되면 우리 세계 일주하자. 당신 설계 사무소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돼. 내가 먹여 살릴게. 내가 먹여 살릴게. 이 세 단어가 그의 입에서 나오니 풍자와 역겨움이 가득했다. 나는 그를 보았다. 눈빛은 여전히 멍하고 바보 같았지만 속으로는 차갑게 비웃었다. 박선우, 당신이 나와 함께 계획한 그 아름다운 미래는 참 멋지구나. 안타깝게도 그 미래에 당신은 없지만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예상치 못한 변수가 갑자기 나타났다. 그날 내 비서가 평소처럼 서류를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나를 보러 왔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도면 틈새에서 그녀가 가져온 자료를 꺼냈다. 내가 필요했던 재무보고서 외에 사진 한 장이 더 있었다. 사진은 몰래 찍은 듯했고 화면은 흐릿했지만 위에 있는 사람들은 선명하게 알아볼 수 있었다. 박선우였다. 그는 고급 유아용품점 문 앞에 서 있었고 그의 곁에서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야 할 김아름이었다. 사진 속 아름 씨는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썼지만 안색은 좋아 보였다. 헐렁한 인부복을 입고 있었고 배는 눈에 띄게 불러 있었다. 그녀는 퇴원했을 뿐만 아니라 임신까지 했다. 내 머릿속이 윙하고 울리며 하얘졌다. 그녀가 어떻게 퇴원해서 박선우와 함께 있는 거지? 나는 즉시 수연에게 암호화된 전화를 걸었다. 수연아, 아름 씨가 퇴원했어. 전화기 너머의 수연도 충격에 가득 차 있었다. 뭐라고? 그럴 리가. 어제도 내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아직 병원에 있고 상태도 호전되지 않았다고 했어. 나는 사진 속에서 아름 씨가 박선우의 팔짱을 낀 다정한 모습을 보며 더 끔찍한 생각이 독사처럼 내 머릿속으로 파고들었다. 김아름, 그녀는 처음부터 박선우의 공범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전혀 미치지 않았었다. 그날 사무실에서의 광적인 행동도 연기였다. 나에게, 그리고 회사 전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고육지계였다. 박선우는 약효가 나타나는 샘플이 필요했고 그것은 내 후속 발병을 위한 포석이었다. 그리고 아름 씨는 기꺼이 그의 도구가 되어준 것이다. 그렇다면 그녀가 마셨던 주스는 그것도 진짜였을까? 아니면 그녀는 해독제가 있었을까? 혹은 그녀가 마신 것은 애초에 평범한 주스였을까? 순간 수많은 의문이 내 머릿속에서 폭발하며 나를 소름 끼치게 했다. 나는 줄곧 내가 기수이고 박선우가 내 상대라고 생각했다. 이제야 깨달았다. 이 바둑판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다. 아름 씨라는 이 무고해 보였던 조례 뒤에는 또 무엇이 숨겨져 있는가? 나의 계획에 거대한 구멍이 생긴 것 같았다. 나는 즉시 전략을 수정해야만 했다. 김아름이 임신한 채 박선우와 함께 유아용품점에 드나드는 사진은 마치 강력한 폭탄처럼 내 원래 명확했던 계획에 거대한 구멍을 뚫었다. 나는 줄곧 아름 씨를 무고한 희생자이자 이용할 수 있는 졸로 여겼다. 하지만 그녀가 처음부터 상대 진영의 퀸이었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다. 그들은 공범이었다. 사무실에서의 그 광적인 연기는 약물 작용이 아니라 정교한 연기였다. 목적은 선례, 즉 참조물을 만드는 것이었다. 미래의 나에게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업무 스트레스와 정신적 취약함만을 연상하고 다른 곳을 의심하지 않도록 얼마나 음험한 계략인가. 그렇다면 내가 그녀에게 건넨 주스는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만약 그녀도 주범 중 하나라면 왜 독이 있을 수 있는 것을 기꺼이 마셨을까? 설마 박선우가 자신의 정부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까지 계산에 넣을 만큼 잔인했던 걸까? 아니면 그들은 그 약물의 양과 작용이 통제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만만했던 걸까? 나는 즉시 사립탐정에게
조사의 일부를 아름 씨에게 집중하도록 지시했다. 그녀가 어떻게 퇴원했는지, 박선우와는 언제부터 관계가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음모에서 그녀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내가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는 동안 박선우 쪽에서는 이미 총공격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그는 장 교수가 직접 서명한 법적 효력이 있는 정신상태 감정 보고서를 들고 신탁위원회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정식으로 청구했다. 일단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 박선우는 나의 유일한 합법적 후견인이 될 것이다. 나의 모든 재산, 나의 인생은 완전히 그의 손아귀에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지분 변경의 최종 계약일은 다음 주 월요일, 우리의 결혼 5주년 기념일로 정해졌다. 그가 이날을 선택한 것은 악의와 풍자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우리의 사랑을 상징했던 이날에 나에 대한 마지막 약탈을 완성하려 했다. 그가 법원 전표 사본과 계약서 초안을 들고 나를 찾아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 특유의 비통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유진아, 그는 서류를 내 앞에 놓으며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까지 온 건 내가 원한 게 아니야. 하지만 이건 당신을, 그리고 우리 공동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한 거야. 걱정 마. 당신 병이 다 나으면 모든 건 다시 당신 것이 될 거야. 나는 그의 지독하게 위선적인 얼굴을, 백지에 검은 글씨로 쓰인 그 차가운 조항들을 보았다. 내 마음속에는 분노 대신 죽음처럼 고요한 냉기만이 감돌았다. 마지막 결전이 임박했음을 알았다. 나는 완전히 무너진 사람처럼 행동했다. 더 이상 발작하지도 울지도 않고 그저 하루 종일 침묵하며 멍한 눈으로 지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박선우는 내 상태에 매우 만족했다. 저항 의지가 없는 먹잇감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다. 그는 외박이 잦아졌다. 그는 지분 인수인계의 복잡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회사에서 자주 야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아름 씨를 만나러 간다는 것을 알았다. 사립탐정에게서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다. 아름 씨는 정식 퇴원 수속을 밟지 않고 박선우가 거액의 돈으로 병원의 한 부원장과 합의하여 전원 치료라는 명목으로 몰래 빼내왔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지금 고급 오피스텔에 살고 있으며 출입 시 전용 차량이 제공되는 등 마치 재벌가 안주인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 오피스텔은 박선우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탐정은 또한 아름 씨의 계좌에 지난 1년 동안 몇 개의 다른 유령 회사로부터 총 5억 원이 넘는 돈이 입금된 것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 유령 회사들은 모두 박선우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원래 그들의 관계는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었다. 아름 씨 또한 사랑에 눈이 먼 어리석은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탐욕스럽고 야심만만한 공범이었다. 주스에 관해서는 탐정은 단서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대담한 추측이 하나 떠올랐다. 박선우는 극도로 신중한 사람이다. 그는 매일 나를 위해 주스를 준비했지만 그 병들은 애초에 두 종류였을지도 모른다. 하나는 목표물인 나를 위한 약이 든 것, 다른 하나는 아름 씨 같은 예외를 위한 평범한 것. 그는 아마 아름 씨에게 어떤 암시를 주거나 어떤 표시를 약속하여 그녀가 어느 병이 안전한지 구분할 수 있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 같은 외부인은 당연히 알 길이 없었다. 이것은 왜 그가 처음에 내가 주스를 아름 씨에게 주는 것을 허락했는지도 설명해준다. 그의 생각에 아름 씨는 내 부인이고 안전했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1000번, 10,000번 계산했지만 아름 씨의 연기가 그렇게 실감날 줄은 몰랐던 것이다. 너무나 실감나서 그 감독 자신마저도 처음 봤을 때 통제불능의 공포를 느낄 정도로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나니 온몸이 추워졌다. 이것은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악독한 그물인가. 그들 두 사람은 한 명은 겉으로, 한 명은 뒤에서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며 나라는 먹잇감이 그들의 함정에 한 걸음 한 걸음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계약식 사흘 전 나는 비서를 통해 마지막 물건을 전달받았다. 립스틱으로 위장한 녹음기와 초소형 무선 이어폰이었다. 나는 내 계획의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단계를 실행하기 시작했다. 나는 박선우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반박할 수 없는 자백이 필요했다. 계약식 전날 밤, 박선우는 뜻밖에도 외출하지 않았다. 그는 직접 부엌에 들어가 내가 예전에 가장 좋아했던 음식들로 한 상을 차렸다. 촛불이 흔들리고 와인이 분위기를 돋우었다. 그는 마치 우리가 여전히 금실 좋은 부부인 것처럼 따뜻하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려 애썼다. 나는 이것이 그의 마지막 연기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나를 완전히 삼키기 전에 마지막 치명적인 다정함을 베풀려 했다. 나도 그에게 맞춰 내 역할을 잘 수행했다. 그가 골라준 흰색 롱드레스를 입고 식탁 앞에 조용히 앉았다.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 인형처럼. 그는 내게 와인을 따라주고 잔을 들고 애틋하게 나를 바라보았다. 유진아, 내일이 우리 결혼 5주년 기념일이야. 비록 지금 당신이 아프지만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의 눈에 담긴 거짓된 애정을 보며 속이 울렁거렸다. 나는 와인잔을 들었지만 마시지 않고 손가락으로 잔 표면을 부드럽게 문질렀다. 선우 씨, 나는 고개를 들어 눈에 오랜만에 맑음과 연약함을 담았다. 내일이 지나면 난 이제 다시는 내 회사를 관리할 수 없는 거죠? 내 목소리는 아주 작았고 억누를 수 없는 떨림이 섞여 있었다. 박선우는 잠시 멈칫했다. 내가 갑자기 이렇게 정신이 맑은 질문을 할 줄은 예상하지 못한 듯 했다.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내 손을 잡으며 지극히 성실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연히 아니지. 내가 잠시 당신을 대신해 맡아두는 것뿐이야. 당신 병이 다 나으면 모든 건 다시 당신 손으로 돌아올 거야. 날 믿어야 해. 믿어요. 나는 그를 보며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난 항상 당신을 믿었어요. 우리가 대학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난 당신을 믿었어요, 선우 씨. 그냥 조금 무서워서 그래요. 내 눈물은 끊어진 진주 목걸이처럼 한 방울 한 방울 그의 손등에 떨어졌다. 박선우의 눈에 동료가 스쳐 지나갔다. 촛불이 너무 로맨틱해서였을까? 내 눈물이 너무 진실되어서였을까? 아니면 곧 성공할 것이라는 흥분이 그를 방심하게 만들어서였을까? 그의 방어벽에 그 순간 작은 균열이 생겼다. 무서워하지 마. 그는 나를 품에 안았다. 목소리는 전례 없이 부드러웠다. 유진아, 기억나? 5년 전 우리가 결혼할 때 내가 스스로에게 말했어. 이 평생 반드시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고. 당신이 조금도 억울한 일을 겪지 않게 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난 아프잖아요.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 아이처럼 울었다. 알아. 그건 당신 탓이 아니야. 그의 손이 내 긴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당신을 잘 돌보지 못해서. 내가 당신에게 마시면 안 되는 걸 마시게 해서. 그가 이 말을 할 때 목소리는 아주 낮았고 거의 한숨에 가까웠다. 어쩔 수 없음과 애틋한 자책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내가 기다리던 기회가 왔다는 것을. 내 품에 있는 립스틱 모양 녹음기는 그의 이 치명적인 독백을 충실히 기록하고 있었다. 마시면 안 되는 거요? 나는 고개를 들어 눈물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눈에는 혼란과 의문이 가득했다. 박선우의 몸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자신이 실언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나를 보며 눈빛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내가 과연 얼마만큼 알아들었는지 판단하려는 듯했다. 나는 계속해서 그 순진하고 상처받은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마치 남편의 자책에 혼란스러워하는 환자처럼. 몇 초 후 그는 웃었다. 그 미소에는 안도감과 방금 전 자신의 실언에 대한 자조가 섞여 있었다. 그는 아마 나 같은 정신 이상자는 그 말의 깊은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평소의 말투로 돌아왔다. 내가 당신에게 너무 차가운 주스를 많이 마시게 해서 몸이 안 좋아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바보처럼 헛생각하지 마. 그는 교묘하게 화제를 돌렸다.
하지만 나는 이미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그는 떠나지 않고 내 곁에서 잠이 들었다. 그는 깊이 잠들었고 숨소리는 규칙적이었으며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마저 걸려 있었다. 그는 아마 황금을 손에 넣고 미인을 품에 안는 꿈을 꾸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곁에서 눈을 뜬 채 밤을 새웠다. 창밖이 칠흑 같은 어둠에서 동이 터오는 것을 보며 마음은 평온했다. 모든 증거는 수집되었다. 모든 배우는 제자리에 섰다. 모든 함정은 파여 있었다. 박선우, 나의 좋은 남편. 당신이 나를 위해 준비한 기념일 선물. 나는 아주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나도 당신을 위해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 당신이 평생 잊지 못할 큰 선물을. 내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직접 당신에게 전해줄게. 나는 기념일 계약식까지 기다리지 못했다. 박선우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조급하고 더 잔인했다. 기념일 전날, 즉 일요일 오전에 내가 침실에서 멍하니 있을 때 방문이 갑자기 노크되었다. 박선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한 명은 그 권위 있는 장 교수였고 다른 한 명은 흰색 제복을 입고 몸집이 건장하며 무표정한 낯선 남자였다.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보호사였다. 유진아, 박선우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마치 지극히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처럼. 장 교수님 말씀이 당신 지금 상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대. 집 환경이 당신 회복에 좋지 않아. 내가 이미 수속을 다 밟아놨어. 오늘 요양원으로 가자. 응? 그의 말투는 상의하는 것이었지만 눈빛의 단호함과 뒤에 선 두 남자의 존재는 나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그는 계약식 전에 나라는 불안정한 요소를 현장에서 완전히 제거하려 했다. 그는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고 세상과 단절된 곳에서 소리 소문 없이 진짜 미치광이로 만들려 했다. 그렇게 되면 그는 내 위임장을 들고 나의 후견인으로서 편안하게 모든 서류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정말 대단한 수법이었다. 내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다. 원래 내 계획은 계약식에서 모든 이사와 변호사들 앞에서 그의 죄를 폭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이 집 문턱을 넘을 기회조차 없을지도 모른다. 나는 즉시 계획을 바꿔야만 했다. 나는 그들을 보며 극도의 공포와 거부감을 눈에 담았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맨발로 한 걸음 한 걸음 물러나 등이 차가운 벽에 닿을 때까지 갔다. 안 가, 난 안 가, 난 안 아파. 너희들은 다 사기꾼이야. 날 해치려는 거지. 나는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지르며 궁지에 몰린 환자의 공포를 완벽하게 표현했다. 유진아, 진정해. 박선우가 한 걸음 다가오며 내게 가까이 오려 했다. 오지 마. 나는 침대 머리맡에 스탠드를 닥치는 대로 잡아 그의 발밑으로 세게 던졌다. 스탠드는 바닥에 산산조각 나며 큰 소리를 냈다. 두 보호사는 그 광경을 보고 즉시 눈빛을 교환하며 나를 강제로 제압할 준비를 했다. 장 교수는 옆에서 냉담하게 지켜보며 안경을 밀어 올리고 박선우에게 말했다. 선우 씨, 보십시오. 제가 공격성이 있다고 했죠. 이런 상황에서는 강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박선우의 얼굴에 안타까움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두 보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달려들기 직전 나는 갑자기 모든 미친 행동을 멈추었다. 나는 손에 든 모든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을 던져버리고 천천히 벽을 따라 주저앉았다. 나는 무릎을 끌어안고 얼굴을 깊이 묻었다. 몸이 격렬하게 떨리며 억눌린 채 부서지는 울음소리를 냈다. 내 감정은 방금 전의 광기에서 극도의 붕괴와 절망으로 순식간에 전환되었다. 모두가 나의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어리둥절하며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선우 씨, 나는 팔 사이로 고개를 들어 얼굴에 눈물을 가득 담았다. 눈빛에는 더 이상 광기가 아닌 가슴 아픈 맑음과 슬픔이 서려 있었다. 말해줘요, 당신. 이제 날 사랑하지 않는 거죠?
박선우는 내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얼어붙었다. 당신, 밖에 다른 사람 있죠? 나는 그를 보며 눈물이 끊어진 구슬처럼 흘러내렸다. 내가 싫어진 거죠? 그래서 핑계를 대고 날 보내려는 거죠? 나는 더 이상 환각이나 음모를 언급하지 않고 모든 병의 원인을 모든 사람이 가장 이해하기 쉽고 가장 믿기 쉬운 방향 결혼 위기로 돌렸다. 남편을 깊이 사랑하는 여자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여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감정이 붕괴되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 이 시나리오는 근거 없는 망상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들렸다. 장 교수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만약 내 병이 단지 결혼 감정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장애라면 그 성격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것은 심리 문제의 범주에 속하며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할 중증 정신병이 아니다. 박선우도 이 점을 깨달았다. 그의 얼굴이 약간 굳어졌다. 그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미치광이이지 원망하는 아내가 아니었다. 유진아, 무슨 헛소리야. 그는 큰 소리로 외치며 화제를 원래대로 돌리려 했다. 당신은 아파서 헛생각하는 거야. 헛생각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번쩍 들어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눈에는 고통과 질책이 가득했다. 지난주 수요일 밤 당신 밤새 안 들어왔죠. 회사에서 야근했다고 했죠. 그런데 왜 당신 차는 청담 파크뷰 지하 주차장에 있었죠? 청담 파크뷰는 아름 씨가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이름이었다. 박선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그는 내가 이것까지 알고 있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네가 어떻게 알아? 그는 무심코 반문했지만 즉시 자신이 말을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어떻게 아냐고요? 나는 비참하게 웃으며 눈물이 더욱 심하게 흘렀다. 난 안 아파요, 선우 씨. 난 그냥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사람 시켜서 당신을 따라다녔고 당신 차량 운행 기록을 뒤졌어요. 내가 한 이 모든 건 단지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워서였어요. 나는 사랑 때문에 의심하고 의심 때문에 두려워하며 결국 붕괴 직전까지 몰린 아내의 모습을 눈물겹게 연기했다. 장 교수와 두 보호사는 우리를 보며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다. 의료 구조 현장이 난처한 가정 윤리 드라마 현장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박선우의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그는 오늘의 계획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만약 그가 지금 이 사랑에 상처받은 아내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보낸다면 소문이 어떻게 날까? 이 사회는 그를 어떻게 볼까? 그는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눈의 분노를 억누르며 장 교수와 보호사에게 사과하는 미소를 지었다. 장 교수님, 죄송합니다. 꼴사나운 모습을 보여드렸네요. 보아하니 오늘 유진이 감정이 너무 불안정해서 이송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이야기하는 게 어떨까요? 장 교수는 노련한 사람이었다. 그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환자가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을 때는 강제로 개입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우선 안정제를 처방해 드릴 테니 일단 제때 복용시키면서 감정을 안정시키세요. 아슬아슬했던 위기는 나의 더 뛰어난 연기로 잠시 해결되었다. 그들을 배웅하고 박선우는 침실로 돌아왔다. 그는 문 앞에 서서 구석에 웅크린 채 여전히 흐느끼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지극히 복잡했다. 분노, 의심, 그리고 그 자신조차 깨닫지 못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는 아마 처음으로 자신이 이미 길들였다고 생각했던 이 먹잇감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세게 닫고 떠났다. 나는 그의 멀어지는 발소리를 들으며 서서히 울음을 그쳤다. 얼굴에 눈물을 닦아냈다. 나는 차가운 벽에 기대 크게 숨을 몰아쉬었다. 등은 이미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방금 전의 즉흥 연기는 내 모든 힘을 소진시켰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마지막 시간을 벌었다. 박선우, 내일이 너의 제삿날이야. 일요일에 아슬아슬한 대치 이후 나와 박선우 사이에는 기이한 균형이 형성되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요양원에 보내자는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나에 대한 감시는 더욱 삼엄해졌다. 그는 심지어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집에 머물며 거의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아마 내가 또 무슨 돌발 행동을 해서 그의 내일 큰일에 영향을 줄까봐 두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완전히 상황을 받아들인 운명에 순응하는 환자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울거나 따지지 않고 그저 조용히 방에 머물며 밥 먹고 잠만 잤다. 마치 영혼 없는 인형처럼. 나는 심지어 먼저 그에게 호의를 보이며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의 모든 안파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일요일 밤 나는 그의 품에 기대 평온하고 나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우 씨, 내일이면 모든 걸 당신에게 맡길게요. 나 이제 지쳤어요.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그냥 당신만 내 곁에 있어주면 돼요. 나의 이 순종적이고 완전히 저항을 포기한 모습에 그는 마침내 마지막 경계심마저 풀었다. 그는 내가 완전히 무너졌고 정신적으로 그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승리자의 더위와 위장된 다정함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바보야. 당연히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그날 밤 그는 유난히 깊이 잠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가 잠든 후 조용히 일어나 욕실로 들어갔다. 나는 수도꼭지를 틀어 물소리로 위장한 채 마지막 암호화된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내 비서에게 거는 것이었다. 내일 아침 9시 내가 준비하라고 했던 모든 것을 계약 회의실로 가져와 주세요. 명심해요. 반드시 내가 신호를 보낸 후에야 들어와야 합니다. 나는 목소리를 낮춰 빠르게 지시했다. 대표님, 걱정 마세요. 비서의 목소리가 잠시 멈추더니 걱정이 섞여 들려왔다. 대표님, 자신도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알아요. 나는 전화를 끊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창백하지만 굳건한 얼굴을 보며 심호흡을 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나는 모든 증거 박선우의 자백 녹음, 수연의 약물 분석 보고서, 사립 탐정이 찾아낸 그와 아름 씨의 친밀한 사진 및 금전 거래 기록, 그가 내 재산을 침탈하려 한 법률 문서를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한 부는 내 비서에게 주었다. 그는 내일 나의 비장의 카드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타날 것이다. 한 부는 암호화된 이메일을 통해 신탁위원회의 김 변호사님께 보냈다. 이메일은 내일 오전 10시 30분, 즉 계약식이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자동으로 발송되도록 설정했다. 나는 그에게 만약 내일 내가 회의장에 나타나고 상태가 정상적으로 보인다면 즉시 이 이메일을 열어보라고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완전한 한 부는 시내에서 가장 유명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익명으로 보냈다. 소포 안에는 박선우의 죄증 외에도 아름 씨의 가족이 이미 독립적인 독성 검사를 신청했다는 정보와 박선우가 부정한 수단으로 아름 씨를 퇴원시켰다는 단서도 포함시켰다. 나는 그가 사회적으로 매장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퇴로가 완전히 차단되기를 바랐다. 이 모든 일을 마치자 날이 거의 밝아오고 있었다. 나는 침대로 돌아와 곁에서 깊이 잠든 남편, 내가 곧 직접 지옥으로 보낼 이 남자를 보았다. 마음에는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다. 월요일, 우리의 결혼 5주년 기념일. 날씨는 눈부시게 맑았다. 박선우는 나를 위해 베이지색 샤넬 투피스를 골라주었다. 그는 내가 인수인계식에서 마지막 품위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순순히 그 옷을 입고 정교한 화장을 했다. 립스틱은 가장 강렬한 디올 999번을 선택했다. 카리스마 넘치고 공격성이 가득한 색이었다. 박선우는 나를 보고 눈에 경탄의 빛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그 익숙한 연민이 섞인 지배적인 감정으로 바뀌었다. 그는 아마 이것이 나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함정에 빠지기 직전의 양이 자신을 더 화려하게 보이려 애쓰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준비됐어? 그가 내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의 손바닥에 내 손을 얹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힘찼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에게 활짝, 심지어는 행복해 보이기까지 하는 미소를 지었다. 준비됐어요. 박선우 씨, 내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선물도 준비됐어요. 오전 10시. 한서그룹 최상층 회의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는 이 도시에서 가장 화려한 CBD 경관이 펼쳐져 있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실내의 모든 것을 선명하게 비추었다. 긴 회의 테이블 옆에는 신탁위원회의 모든 핵심 멤버들, 김 변호사님과 이 이사님을 포함한 양측 변호인단이 앉아 있었다. 분위기는 엄숙하고 무거웠다. 각자의 앞에는 두꺼운 서류, 즉 4명의의 신탁 지분 변경 협약서가 놓여 있었다. 나와 박선우는 나란히 주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잘 재단된 아르마니 정장을 입고 머리는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겼으며 얼굴에는 침착하지만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때때로 고개를 돌려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는 내 손을 잡았다. 마치 소리 없는 지지를 보내는 것처럼. 그는 아내를 깊이 사랑하지만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좋은 남편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다. 자리에 앉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정의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그들은 아마 재능 넘치는 재벌가 따님이 불행히도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고 오늘 그의 남편이 그의 모든 권리를 대신 행사하게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이다. 나는 그 깔끔한 베이지색 투피스를 입고 화장을 정교하게 한 채 회의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시선은 평온하게 앞을 향했고 마치 이 모든 일과 무관한 사람처럼 보였다. 나의 평온함은 그들에게 아마 병세가 안정된 것처럼 보이거나 혹은 영혼을 잃은 무감각함으로 보였을 것이다. 오직 김 변호사님만이 내가 들어오는 순간 눈에 놀라움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아마 내가 직접 참석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그는 내색하지 않고 나를 몇 번 쳐다보며 내 상태를 평가하는 듯했다. 회의는 박선우의 변호사가 주재했다. 그는 헛기침을 하고 길고 차가운 법률 조항들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민법 관련 규정 및 시립 제3정신건강센터 장기명 교수가 발급한 권위 있는 감정 보고서에 근거하여 서유진 씨는 현재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배우자 박선우 씨가 법정 후견인으로서 그의 명의하에 있는 모든 재산의 관리권 및 처분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됩니다. 나는 조용히 들으며 마치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듣는 기분이었다. 박선우는 회의 내내 내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의 손바닥은 흥분으로 약간 축축했다. 마침내 변호사가 낭독을 마치고 최종 계약 서류를 박선우 앞으로 밀었다. 박 이사님, 모든 조항에 이상이 없으시면 서명하시면 됩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박선우에게 집중되었다. 이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 그가 이 이름 석자를 서명하기만 하면 그는 일약이 도시의 진정한 최상류층이 될 것이다. 박선우는 심호흡을 했다. 그는 그 값비싼 몽블랑 만년필을 들고 뚜껑을 열었다. 그의 동작은 여유롭고 우아했으며 의식처럼 느껴졌다. 그는 즉시 서명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 나를 애틋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했다. 유진아, 걱정 마. 오늘부터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줄게. 그 말을 마치고 그는 고개를 숙였다. 펜촉이 종이에 닿으려는 그 순간, 잠깐만요. 맑고 냉정하며 심지어는 차갑기까지 한 목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깨뜨렸다. 모두가 얼어붙어 소리가 난 곳을 쳐다보았다. 말한 사람은 나였다. 나는 천천히 내 손을 박선우의 소나귀에서 빼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평온한 시선으로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훑어본 후 마침내 박선우의 그 경악하고 충격받았으며 심지어는 일그러지기까지 한 얼굴의 시선을 고정했다. 나는 그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아주 화나지만 그를 소름 끼치게 만드는 미소였다. 박선우 씨, 죄송하지만 당신은 지킬 수 없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오늘부터 당신의 모든 것은 나와 무관해질 테니까요. 내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 전체는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마치 방금 관 속에서 일어난 시체를 보는 것 같았다. 박선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다. 그의 손에 있던 몽블랑 만년필이 탁 소리를 내며 떨어져 비싼 마호가니 테이블 위를 몇 바퀴 굴러가다 가느다란 잉크 자국을 남겼다. 유진, 너. 그는 나를 보며 입술을 떨었지만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 담긴 충격은 이내 극도의 공포로 바뀌었다. 그는 무언가가 완전히 통제불능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를 무시하고 천천히 일어섰다. 내 동작은 여유롭고 우아했으며 이전에 병약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나는 회의 테이블 상석으로 걸어가 양손을 테이블에 짚고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좌중을 훑었다. 이사님들, 변호사님들, 잠시 시간을 내주셔서 죄송합니다. 박선우 씨가 이 몸파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내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다. 첫 번째 이야기는 비타민 C 주스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박선우가 어떻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매일 나를 위해 특제 주스를 준비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신맛을 싫어해서 그 사랑을 그의 비서인 김아름 씨에게 넘겨주었는지를 평온하게 서술했다. 불행히도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미 핏기 하나 없는 박선우의 얼굴을 보며 말을 이었다. 김아름 씨는 일주일 연속으로 그 주스를 마신 후 회사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미쳐버렸습니다. 증상은 몸에 수많은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다는 것이었죠. 회의실에서 차가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려왔다.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노련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즉시 이 안에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러분, 그 주스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궁금하시겠죠? 나는 미소를 짓고 내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립스틱으로 위장한 녹음기였다.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회의실의 최고급 음향 시스템에서 박선우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그것은 촛불 저녁 식사 그날 밤 그가 내게 했던 치명적으로 다정한 말이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당신을 잘 돌보지 못해서 내가 당신에게 마시면 안 되는 걸 마시게 해서. 녹음은 짧았지만 담고 있는 정보는 엄청났다. 박선우의 몸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테이블을 짚고서야 겨우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나를 가리키며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너, 날 함정에 빠뜨렸어. 이건 조작이야. 조작이라고요?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바로 그때 김 변호사님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스크린에 전문적인 약물 검사 보고서가 나타났다. 이것은 유진이가 어제 제게 보낸 것입니다. 김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힘이 있었다. 보고서는 시립중앙병원 신경과 이수연 교수가 직접 서명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아름 비서의 자리에서 수거한 주스 병 잔여물에서 중추 신경계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명확한 히오스 시아민과 아트로핀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김 변호사님이 다음 PPT 페이지로 넘겼다. 위에는 더욱 충격적인 문서가 있었다. 장기명 교수의 계좌 거래 내역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그는 해외 익명 계좌로부터 총 2억 원의 송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의 실소유주는 김 변호사님의 시선이 칼날처럼 박선우에게 향했다. 바로 당신입니다. 박선우 씨. 장내가 술렁거렸다. 박선우의 심리적 방어선은 이 순간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땀이 그의 셔츠를 흠뻑 적셨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여러분, 내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연민이 섞여 있었다. 박선우 씨가 이렇게 한 것은
단지 제 얼마 안 되는 재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에게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죠. 나는 손을 들어 손가락을 튕겼다. 회의실 문이 열렸다. 내 비서가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썼지만 배가 눈에 띄게 부른 여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김아름이었다. 모두가 그녀를 알아보았다. 아름 씨는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녀의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아무도 쳐다보지 못했다. 내 비서는 사진 한 묶음과 친자 확인 감정서를 자리에 있는 모든 이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박선우 씨는 약물로 저를 정신 이상으로 만들려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비서, 즉 이 김아름 씨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임신까지 시켰습니다. 나는 박선우의 잿빛 얼굴을 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그가 이 모든 짓을 한 것은 저라는 본처를 명분 있게 제거하고 그와 그의 정부, 그리고 그들의 뱃속 아이가 함께 이 집안의 주인이 되어 저의 모든 것을 삼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아, 맞다. 나는 무언가 생각난 듯이 덧붙였다. 이 김아름 씨는 지난달에 막 정신병원에서 완치되어 퇴원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완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경찰이 우리보다 더 흥미를 가질 겁니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 들어온 사람들은 제복을 입은 경찰 몇 명이었다. 선두에 선 경찰관이 신분증을 내보이며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박선우, 김아름, 장기명 씨. 경찰관의 목소리는 마지막 심판처럼 울려 퍼졌다. 당신들은 상해, 사기, 의료보고서 위조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가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박선우는 눈앞의 경찰들을 내가 직접 그를 위해 연출한 이 성대한 심판의 날을 보았다. 그는 마침내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벌떡 일어나 나를 가리키며 야수 같은 포효를 내질렀다. 서유진, 이 독한 년, 너는 곱게 죽지 못할 거야. 나는 그를 보며 아무런 표정 없이 그저 담담하게 한마디 했다. 박선우 씨, 게임은 끝났어요. 박선우가 수갑이 채워져 끌려나가는 순간 그의 얼굴에 담긴 광기와 분노는 마침내 잿빛 절망으로 굳어졌다. 그가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것, 그의 손에 닿을 뻔했던 제국은 이 짧은 10여 분 만에 와르르 무너져 물거품이 되었다. 김아름과 장 교수도 흑빛 얼굴로 함께 끌려나갔다. 회의실에는 경악한 이사들과 변호사들, 그리고 절반만 서명된 채 잉크가 마르지 않은 지분 변경 협약서만이 남았다. 그 협약서는 거대한 풍자처럼 한 남자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소리 없이 비웃고 있었다. 나는 창가로 걸어가 아래층에서 경광등을 번쩍이는 경찰차가 천천히 멀어져 마침내 차들의 흐름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몇 달간 이어진 악몽이 드디어 막을 내렸다. 나는 전례 없는 피로감을 느꼈다. 마치 몸의 모든 힘이 빠져나간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고 차가운 유리창에 기댔다. 김 변호사님이 내 곁으로 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안도가 섞여 있었다. 유진아, 다 끝났다. 정말 잘 해냈어. 나는 눈을 뜨고 그에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지난 몇 달간 내가 지었던 첫 번째 진심에서 우러나온 홀가분한 미소였다. 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고맙다고 말해야 할 사람은 우리야. 김 변호사님이 감개무량하게 말했다. 내가 아니었으면 한서그룹의 자산이 하마터면 승냥이의 손에 넘어갈 뻔했어. 이후의 일들은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린 것처럼 모든 것이 당연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박선우의 사건은 상장사 임원이 연루되고 징제히 악랄하여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언론은 이 사건을 주스게이트, 재벌가 살인미수 사건이라 명명하며 몇 주 동안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한서그룹의 주가는 급락했고 전례 없는 위기에 빠졌다. 나는 신속하게 신탁위원회와 협력하여 박선우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그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거액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의 심층 수사 끝에 박선우가 경쟁사와 결탁하여 영업 비밀을 유출하고 내부자 거래를 한 죄까지 모두 드러났다.
그의 신비한 해외 계좌는 바로 그가 검은 돈을 받는 창구였다. 여러 죄가 병합되어 그를 기다리는 것은 긴 수감 생활이었다. 김아름은 임신 중이었고 후반에 모든 죄를 자백하여 비교적 가벼운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도 완전히 망가졌다. 그리고 나는 모든 법적, 사업적 문제를 처리한 후 모두를 놀라게 한 결정을 내렸다. 나는 네 명의의 한서그룹 주식을 모두 매각하고 나를 숨막히게 했던 이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에게 아주 긴 휴가를 주었다. 나는 티베트로 가서 남초 호숫가에서 하루 종일 구름이 피고 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스로 가서 산토리니의 파란 지붕과 하얀 집들 사이에서 에게해의 바람을 느꼈다. 케냐로 가서 마사이마라 초원에서 수만 마리의 늑대가 질주하며 이동하는 것을 보며 생명의 가장 원초적인 웅장함을 느꼈다. 여행 중에 나는 더 이상 박선우를, 그 추악했던 과거를 떠올리지 않았다. 나는 단지 한 걸음 한 걸음 잘못된 결혼 때문에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1년 후 나는 이 익숙한 도시로 돌아왔다. 나는 현금화한 자금으로 나만의 건축 설계 스튜디오를 설립했다. 더 이상 거대한 그룹의 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창의적인 프로젝트만을 했다. 스튜디오의 이름은 재생자의 이라고 지었다. 개업식 날 수연과 김 변호사님이 와주셨다. 햇살이 스튜디오의 유리돔을 통해 들어와 모든 사람의 웃는 얼굴에 쏟아졌다. 수연이 샴페인을 들고 내게 말했다. 서유진, 당신의 재생을 위하여. 나는 웃으며 그와 잔을 부딪혔다. 단숨에 마셨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부속품도 아니었다. 나는 그냥 서유진이었다. 나의 하늘은 드디어 밝아졌다.